아침부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었거든요. 이날이 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요. 베이지색 원피스,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적당한 옷을 골랐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묶었고 메이크업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적으로 완벽하게 꾸며도 속은 여전히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 상견례가 실제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옆방에서는 어머니가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옷장에서 옷을 고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신경을 쓰시는 듯 했습니다. 거의 평생을 단둘이 살아왔던 모녀였기에 저보다 어머니가 더 떨리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로 나가 어머니 방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만지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단아한 연한 하늘색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어머니에게 이렇게까지 차려입으라고 말씀드린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머, 우리 딸 예쁘다. 엄마도 너무 예쁜데요? 괜찮을까? 너무 차려입은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에요. 상견례 자리인데 이렇게 입으셔야죠.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살짝 정리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계셨지만 저보다 더 긴장하신 듯 했습니다. 솔직히 오늘 이 자리가 온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저도요.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네가 힘들었던 거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사실 난 상견례까지 가게 될 줄 몰랐어.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상견례가 성사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반대를 견뎌야 했고요. 처음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을 때 어머니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아셨지만 상대 집안이 문제였어요. 남자친구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너무도 달랐거든요. 그 차이를 가장 먼저 알아본 건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특히 예비 시어머니.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예비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우아하고 고상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기품 있고 세련된 말투, 조용한 미소.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십니다.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이 살짝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자친구를 통해 들려온 소식은 냉정한 반대였습니다.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너랑 결혼하는 걸 반대하셔. 예상은 했어.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 정말 우리 부모님이 이럴 줄은 몰랐거든.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알아? 그냥 여러 가지가 너무 다르고 안 맞는다고 하시네. 나도 엄마가 그런 거에 그렇게 예민할 줄은 몰랐어. 그런 게 뭔데? 당연히 은희 네 잘못은 아닌데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께서 시장에서 장사를 오래 하셨다는 게 마음에 걸리신다고 하시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모멸감이 밀려오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어머니를 함부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속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때문에 반대하신다는 거야? 사실상 그렇지. 저는 그때 결혼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시댁이 반대하는 결혼을 억지로 이어가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부모님을 설득할게.
안 될 것 같아. 난 네가 아니면 안 돼. 그때부터 남자친구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시댁에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던 순간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했을지 엄마가 몰랐을까? 이제 됐어, 엄마. 오늘 성결례잖아요. 엄마는 씁쓸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네가 행복해야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자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이제 출발했어. 어디쯤이야? 엄마, 우리 이제 가야 해요. 그래, 가자.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을 살짝 두드려 긴장을 풀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창가 쪽에는 한강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 위에는 하얀 린넨 냅킨과 반짝이는 와인잔이 놓여 있었어요. 기품 있는 분위기였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웨이터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 창가 자리에는 시댁 식구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반겼고 시부모님도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여기야, 어서 와.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엄마는 예의를 갖춰 허리를 숙였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따라 인사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반갑습니다. 앉으시지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고 저는 긴장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견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있던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순간적으로 불안감이 엄습해 왔거든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시종일관 고상함과 우아한 분위기를 유지하던 시어머니였지만 그 뒤로 돌아온 것은 차갑고 냉정한 반대였거든요. 설마 이 자리까지 와서, 이 자리에서 우리 엄마를 모신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행동으로 망신을 주고 이 자리를 망치려는 게 아닌가. 그 짧은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씀은 생각지도 못한 아주 의외의 말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부도 시모를 바라보았고 남자친구도 살짝 놀란 듯 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 결혼을 심하게 반대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상 밖의 사과였어요. 그동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시어머니였기에 이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당황한 듯 대답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사부인이 왜 반대하셨는지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고 제 기준으로만 이 결혼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사실은 며느리 될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말은 뒷조사를 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내가 이런 것까지 견뎌야 하는 걸까? 갑작스레 수치심이 들어서 엄마를 모시고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나 고민을 했고 남자친구는 어머니를 말리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은... 가만히 있어라. 한치의 거짓도 없이 내 실수를 제대로 사과드리고 모든 것을 밝히는 게 맞는 것 같아.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남자친구는 말끝을 흐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와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집안 사정을 이유로 반대했어요. 솔직히 우리 집과 너무 환경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건 제 좁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중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고 그 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기는커녕 이제는 꼭 은희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핸드백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우리 첫째 며느리 알고 있니? 첫째 며느리? 남자친구의 형수님을 말하는 건가? 고개를 갸웃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핸드폰 화면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이야.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첫째 며느리. 그 순간 제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 얼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손끝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 제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기만 했습니다. 이게 대체...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붙었고 제 머릿속에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잊히지 않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우연이었어요. 눈앞이 아찔했고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 그대로 정신을 잃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진 속 얼굴을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미친 듯이 요동쳤어요. 믿을 수 없는 기묘한 인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순간 눈앞의 풍경이 흐려지더니 머릿속이 어린 시절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제가 5살이던 겨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날의 기억은 흐릿하지만 어머니가 온몸을 떨며 저를 끌어안고 울던 모습은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남편을 잃었고 저는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슬퍼할 틈도 없이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살던 집에서 나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고 엄마는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은희, 엄마가 꼭 잘 키울게. 은희는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너무 힘들었고 그 고생은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야 했고 저녁 늦게서야 집에 돌아오셨거든요. 학교를 마치고 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방은 조용했고 차가웠습니다. 부엌에는 엄마가 아침에 해놓은 국과 반찬이 있었고 차가운 밥을 혼자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학교 숙제를 할 때도 궁금한 걸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가 도와준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국어책을 펼쳐놓고 글자를 읽었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은희야, 요즘 숙제를 자주 안 해오던데 무슨 일 있니?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늦게 오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그걸 말할 수는 없었어요. 죄송해요. 앞으로 빼먹지 않고 잘할게요. 엄마는 매일같이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엄마는 쉬지 않았고 그런 엄마의 손은 항상 차가웠고 손끝이 갈라지고 거칠어졌어요. 우리 은희,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오늘은 곱셈 배웠어요. 우와, 우리 은희 똑똑하네. 엄마한테 한번 알려줘봐, 응? 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구구단을 외웠고 그때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고생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손님이 없어서 하루 종일 종사를 하고도 수입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엄마는 한숨을 쉬며 벽에 기대앉아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은희야,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생각해보면 엄마가 고생했다는 걸 어렴풋이 알았지 그 마음까지는 다 몰랐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초등학교 시절을 그럭저럭 보내고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다른 친구들은 예쁜 옷을 입고 용돈을 넉넉히 받으며 학원을 다녔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점심시간 친구들이 매점에서 간식을 사 먹을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야, 너는 왜 안 가? 그냥 배 안 고파.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주머니에 있는 돈은 집에 갈 때 버스비로 써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졌어요. 체험학습 날, 친구들이 도시락을 자랑하며 음료수를 마시고 있을 때 저는 엄마가 싸준 단출한 김밥을 꺼냈습니다. 친구들은 좋은 음식들을 서로 나누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김밥만 먹었어요. 그렇게 소리 없이 점점 더 조용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서 저는 빨리 독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너무 힘들게 사셨으니까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방과 후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엄마는 걱정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뿌듯했던 것 같아요. 은희야,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저 이제 혼자 용돈 벌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어른이 되어 갔습니다. 엄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더 강해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 제가 전문대에 진학한 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원 한번 다녀본 적 없던 제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엄마는 제 진로를 앞두고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등록금까지 감당하는 건 무리였거든요. 하지만 대학에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어디서 빌려서라도 등록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죠. 그런 엄마를 보며 저 역시 바로 취업해서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장학금 제도를 알려주셨고 운 좋게 면접을 통과하면서 저는 등록금 걱정 없이 전문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결국 눈물을 훔치며 저를 축하해 주셨어요. 은희야,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가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엄마,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돼요. 나 다 알아봐서 간 거예요. 그래도 생활비가 문제인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르바이트도 할 거고 꼭 엄마한테 의지 안 해도 돼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눈물을 보며 꼭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공부도 어렵고 무엇보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카페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는 사회복지관에서 행정보조 일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여행도 가고 여유롭게 대학 생활을 즐겼지만 저에겐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미래를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저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운 좋게도 졸업하자마자 한 복지관에 취업이 되었어요. 연봉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힘든 환경에서 자라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거든요. 복지관에서 처음 맡은 일은 저소득층 가정의 지원 프로그램이었는데 특히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을 돕는 일이 많았습니다. 부모 없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었고 남들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진행되는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대학생과 직장인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행사의 실무를 담당하며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일정 조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남자친구는 차분하고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사회 환원 활동의 일환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인상이 좋았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친해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게 연애는 사치 같은 것이었고 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묘하게 저에게 관심을 보이며 말을 걸었습니다. 은희 씨, 여기 계속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3년 반 정도 됐어요. 사회복지 일을 하려면 마음이 참 따뜻해야 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저한테는 오히려 이런 일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려운 분들 돕는 게 보람도 있고요. 대단하네요. 저는 그냥 가끔씩 와서 도울 뿐인데 은희 씨처럼 매일 하는 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았어요. 그 남자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나눔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했거든요. 저는 저와 정반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지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도 남자친구는 저를 계속 찾았어요.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퇴근하고 잠깐 커피라도 마실까요? 저 오늘 활동한 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서요. 일 끝나고라도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다정했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남자와 가까워지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 사람은 제 곁을 지켜주었고, 힘들 때마다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었어요. 저는 가끔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꼈지만, 남자친구는 한 번도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소중한 사람이야. 남자친구의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댁에서 저를 반길지 확실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저는 그에 비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빠 부모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실까?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너랑 결혼하는 거야. 내가 설득할게. 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날,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서 차분한 색의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과일 바구니를 손에 들었고 엄마는 저를 보며 몇 번이고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은희야,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건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떨려, 엄마. 네가 실수할 게 뭐가 있니? 네가 얼마나 예의 바르고 착한데 너무 위축되지 마. 엄마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웃어 보였어요. 괜찮아. 그냥 편하게 해. 우리 부모님도 은희 보면 좋아하실 거야. 혹시라도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평소처럼 하면 돼. 남자친구의 말에도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차는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졌고 저 멀리 고급스러운 주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사는 집은 신도시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였어요. 몇 세대만 사는 고급 빌리지 같은 느낌의 모던하고 세련된 건물들이 줄지어 있더라고요. 입구부터 보안이 철저해 보였고 도로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부모님 댁이야?
그냥 여기 동네 자체가 조용한 편이라서 좋다고 하시네. 교통편이 막 좋지는 않아서 차가 필수야.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손에 든 과일 바구니를 더욱 꼭 쥐었어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차가 집 앞에 도착하고 남자친구가 먼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자. 너무 긴장하지 말고. 고마워. 집으로 들어서자 높은 천장인 거실이 인상적이었어요. 천장에는 크리스탈 조명이 반짝였고 벽에는 세련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곳곳에 화려한 식물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실내 인테리어는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럽더라고요. 거실 한쪽에 시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점잖은 분위기를 풍겼고 어머니는 고상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인사를 드렸고 저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시부모님은 한동안 가만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다 시아버지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어서 와요. 앉으세요. 저는 준비해온 과일 바구니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저 이거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려고요. 이런 것까지 준비할 필요 없었는데. 고마워요. 시어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건네받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시선은 가만히 저를 살펴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식탁에는 미리 준비된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시아버지는 말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하시며 가끔씩 저와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던 반면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은희 씨, 지금 하는 일이 사회복지 관련 일이라고 했죠? 네,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조손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보람 있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힘든 점도 많겠네요. 네, 가끔은 감정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일이 저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보람되거든요. 그래요. 좋은 일이긴 하네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나름 무난하게 인사를 마쳤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특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나쁘지 않는 분위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어두웠어요. 은희야, 우리 부모님이 결혼 반대하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하지만 부모님을 설득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줘.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날 보았던 고급스러운 집, 넓은 거실, 반짝이던 샹들리에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애초에 어울릴 수 없는 세계였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에게 했던 약속을 지켰어요. 정말로 부모님을 설득했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중 내 뒷조사를 했다며 결혼 심하게 반대한 걸 사과하는 시모. 널 며느리 삼아야 할 이유가 있어. 혹시 우리 첫째 며느리 알고 있니? 미국에 있는 첫째 며느리라며 시모가 내게 사진을 보여준 순간 그 자리에서 개거품 물며 기절했습니다. 사진 속 얼굴을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어요.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도저히 이 자리에서 그 얼굴을 볼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 사람이 시어머니의 첫째 며느리라고? 제 머릿속은 갑자기 어린 시절로 되감기듯 빨려 들어갔습니다. 어릴 때 저는 늘 혼자였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느라 바쁘셨거든요. 그 당시 학습도 뒤처지고 숙제를 못해가는 날들이 생기자 엄마는 방법을 알아보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 같은 곳에 다닐 형편은 안 되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돌봄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집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복지관에서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엄마가 퇴근하실 때쯤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선주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늘 복지관 한쪽에 앉아 책을 읽거나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언니는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숙제를 하다가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언니가 조용히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언니는 수학책을 들여다보더니 연필을 들어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언니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걸 듣고 따라하다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 언니는 조용히 웃으며 제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그렇게 선주 언니와 저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언니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늘 조용히 제 옆에 있어 주었어요. 저는 동생처럼 언니를 따랐고 언니도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간식을 나눠줄 때면 언니는 조용히 제 과자를 챙겨주었죠.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하나 더 먹어. 언니는? 난 괜찮아. 너 많이 먹어. 그때는 몰랐어요. 언니가 늘 조용히 저를 챙겨주면서도 본인은 늘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일이 늦어져서 그날은 평소보다 더 늦게 저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거든요. 돌봄 수업은 진작 끝났지만 혼자 복지관에서 기다려야 할 상황이었죠. 창밖으로 빗소리가 거세졌고 저는 점점 불안해졌는데 그때 언니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무서워? 아니, 괜찮아. 하지만 제 손을 꼼지락거리며 불안한 티를 내고 있었는데 언니는 가만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 내밀어봐. 저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선주 언니의 손을 잡았는데 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무섭지 않아. 너 혼자가 아니야. 그날 저는 선주 언니의 손을 꼭 잡고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만약 친언니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 거라고.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선주 언니와 친하게 된 그해 여름, 언니와 함께 수련회에 가게 되었을 때 저는 마냥 들떠 있었어요. 고아원과 봉사단체에서 주최하는 여름 캠프, 수련회가 열렸는데 그 수련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거든요. 엄마는 며칠 동안 엄마와 떨어져서 지방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엄청 반대를 하셨는데 엄마를 조르고 설득해서 간신히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여름 수련회가 처음이었고 무엇보다 선주 언니와 함께 간다는 것이 기대되었어요. 수련회 장소는 한적한 시골 마을 근처의 캠핑장이었고 강과 산이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3박 4일 동안 함께 지내며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첫날에는 숲 체험과 캠프파이어를 했고 둘째 날은 모두가 가장 기대하던 물놀이 시간이었죠. 아이들은 다들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와 선주 언니도 함께 강가로 향했습니다. 은희야, 너 수영할 줄 알아? 아니, 나 물은 좀 무서워. 언니는? 나도 잘 못해. 그냥 발 담그는 정도? 우리는 강가 가장자리에 앉아 조용히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신나게 물장구를 치고 있었고 몇몇은 튜브를 타며 떠다녔어요. 물가에 반짝이는 햇빛을 보고 있는데 몸이 나른해지는 것 같았고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에 눈을 떴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선주 언니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선주 언니 어디 갔어?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소란스러운 쪽으로 갔는데 순간 저 멀리 물살이 빠른 곳에서 허우적거리는 언니가 보였어요. 언니가 물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언니, 선주 언니!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만 해도 함께했던 인솔 선생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손을 허우적거리며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떠밀려 가고 있었고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근처에 떠있던 튜브를 집어들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야, 너 가면 안 돼. 큰일 나. 야, 김은희, 위험해. 너까지 빠지면 어떡하려고.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려.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저를 붙잡는 친구들을 뿌리치고 물속으로 가서 있는 힘껏 언니에게 튜브를 던졌습니다. 언니, 이거 잡아. 하지만 언니는 힘이 빠졌는지 튜브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무작정 물속으로 뛰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튜브에 있는 줄을 당겼다가 다시 있는 힘껏 튜브를 언니 쪽으로 던졌고 이번에는 언니가 가까스로 튜브를 잡았습니다. 언니, 꽉 잡아! 언니는 힘없이 간신히 튜브를 붙잡고 있었고 저는 온 힘을 다해 언니를 물가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얘들아, 이거 도와줘! 몸이 덜덜 떨렸지만 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몇몇 아이들이 다가와 같이 튜브 줄을 당겨주었는데 마침내 언니의 몸이 얕은 물가에 닿았고 저는 거의 탈진한 상태였어요.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고 선생님들이 달려와 언니를 끌어올렸습니다. 언니는 물을 토하며 힘겹게 숨을 쉬었습니다. 은희야, 언니, 괜찮아? 선주 언니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희야, 네가 날 구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고 너무 아찔한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울컥하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고마워, 은희야. 정말 고마워. 은희,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언니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 너무 무서웠어. 언니는 제 손을 꼭 쥐며 웃었습니다. 은희 덕분에 살았어. 평생 은희한테 고마울 거야. 평생, 그리고 영원. 저는 그 뒤로도 쭉 언니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그해 겨울, 고아원에서 지내던 선주 언니가 갑자기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언니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복지관에서 언니를 만날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언니가 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언니가 지내던 고아원까지 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원장님, 선주 언니 어디 있어요? 선주는 미국으로 입양 갔단다. 입양이요? 그래, 선주한테 엄마 아빠가 생긴 거야. 훌륭한 분들이 키우기로 했어. 선주한테 좋은 일이야. 선주 언니한테 좋은 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몇 달 전 물에서 언니를 끌어당기던 순간이 머릿속에 생생한데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리다니요. 그렇게 한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복지관에서도 고아원에서도 선주 언니를 만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 선주 언니와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저는 어느새 그것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보여준 사진 속 얼굴, 시어머니의 첫째 며느리라는 그 사람은 바로 선주 언니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저를 감싸던 감정은 충격, 그리고 혼란이었습니다. 선주 언니, 어린 시절, 저를 가장 아껴주고 제 손을 놓지 않았던 사람.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입양을 가면서 연락이 끊겼던 언니. 그런데 선주 언니가 시댁의 첫째 며느리라고? 네가 놀랄만도 하겠구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는 목이 바짝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한숨을 쉬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첫째 며느리도 이렇게 인연이 이어질 거라고는 정말 그 누구도 몰랐지. 그런데 돌고 돌아 이렇게 이어지는 게 나 역시도 너무 신기할 따름이다.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손가락을 깍지 끼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미국으로 입양을 간 선주 언니는 좋은 양부모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언니의 양부모님은 학식이 깊고 따뜻한 분들이셨고 선주 언니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한 언니는 성실하게 공부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진학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의 형을 만나게 되었다고요. 두 사람은 같은 연구실에서 만났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잘 맞은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고요. 처음엔 반대했었지. 선주가 입양하라는 사실이 우리 가족에게는 생소했거든. 하지만 선주는 너무나 따뜻하고 성실한 아이였어. 누구보다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였고 우리 집에도 금방 녹아들었어. 선주 언니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살지만 시댁에서 첫째 며느리로 인정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늘 표현했고 시부모님도 선주 언니를 점점 아끼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선주 언니와 인연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부인, 다시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부인이 온갖 고생을 하며 키운 딸인데 사실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냥 저한테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하고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뭔가 억셀 것 같고 결혼으로 인해 우리 아들이 고생을 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시간을 갖고 좀 더 생각해 보자고요. 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어울리는 짝이 있을 수 있다고 그리 말을 했었네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따님을 포기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반대를 한 뒤에 우리 둘째가 미국에 있는 지형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미안한 듯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형한테 고민을 털어놨었어. 난 정말 은희 네가 아니면 안 되는데 부모님이 그냥 단편적인 상황 환경만 보고 반대하시니까 답답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에 있는 첫째 며느리인 선주 언니도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처음에는 그냥 어떤 사람인데 반대하는 걸까라는 단순히 궁금해했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을 통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듣게 되었고 그러다 남편이 제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남편을 통해 제 사진을 본 선주 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고 했습니다. 선주가 우리 첫째 며느리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하더구나. 전화하자마자 어머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이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시어머니는 미국에 사는 첫째 며느리가 왜 전화까지 한 건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선주 언니가 너무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다는 그 아가씨 말이에요. 은이라는 아가씨요. 저랑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머님, 그 아가씨, 은이라는 아가씨가 어릴 때 제 생명을 구해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 부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물론 아주 어릴 때 보고 헤어져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도련님 보낸 사진을 봤는데 어릴 때 제가 아는 은이, 그 동생의 얼굴이 남아있어요. 게다가 이름까지 같으니까 저를 구해준 그 아이가 맞는 것 같거든요. 어머님께서 한 번만 알아보신 뒤에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요? 첫째 며느리인 선주 언니의 간곡한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그제야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은희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 너에 대해 조사하면서 너와 선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점점 알게 된 거야. 선주가 미국으로 입양 가기 전까지 살았다고 했던 동네며 고아원이며 복지시설이며 시간이 오래 지나 조사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결국 알아냈단다. 우리 첫째 며느리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선주 언니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정말 오래된 인연이었지만 그때 헤어진 이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연락도 닿지 않았기 때문에 언니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내리며 조용히 말을 맺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인연이더라.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어린 나이에 귀한 생명을 구했다니 보통 인연이 아닌 거지. 오히려 첫째 며느리가 몹시 미안해했다. 그렇게 갑자기 입양을 떠나게 되어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은희 네가 아니었으면 지금 자기는 없을 거라며 살면서 너한테 생명을 빚진 그 일은 잊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 꼭 이 말을 전해달라고 그리 부탁을 받았다.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던 저는 결국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얼굴, 너무도 보고 싶었던 얼굴, 선주 언니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야, 형수님이랑 바로 연락할 수 있어. 형수님이 너랑 꼭 통화하고 싶대. 저는 울컥하며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지금 바로? 그럼. 시차가 있지만 아마 받을 거야.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선주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전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언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선주 언니의 숨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정말 너 맞아? 언니, 나예요. 나 은희예요. 그 짧은 몇 마디만으로 우리는 오랜 세월을 뛰어넘었어요. 어릴 때 마지막으로 봤던 그 순간 이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왔던 거죠. 하지만 그 시간의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구나, 은희야. 이건 운명이야. 내가 너를 다시 찾을 줄이야. 그렇게 우리는 다시 연결되었어요. 시간이 지나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저랑 남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선주 언니와 남편의 형이 한국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몇 날 며칠을 설렜는지 몰라요. 입국 당일, 공항 입국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저는 초조하게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한 여자가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언니는 여전히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언제나 저를 바라봐주던 그 눈빛.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언니! 은희야.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들었어요. 오래전 기억 속의 귀한 인연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은희, 이제 어른이 다 됐네. 언니도, 언니 근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선주 언니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우리 어릴 때 너무 힘들었지. 하지만 언니가 있어서 덜 힘들었어. 언니가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재회는 꿈만 같았고 그날 밤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결혼식장은 화사한 꽃으로 가득했고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옆에서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셨고 남편은 환한 미소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주 언니가 있었죠. 언니는 예식 전 신부 대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예쁘다, 은희야. 언니가 내 결혼식에 와줘서 너무 좋아요. 당연한 거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잖아. 그 말에 저는 다시 울컥했어요. 어릴 때 서로를 가족처럼, 자매처럼 여겼지만 정말로 가족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저는 신랑의 손을 잡고 공동 입장을 했습니다. 버진로드를 걸어가는 그때 선주 언니와 눈을 마주쳤어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응원하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릴 때 우리 서로를 지켜주었던 그 시절처럼요. 그렇게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목적지는 하와이였습니다. 푸른 바다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곳에서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걸으며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은희야,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고마워, 남편. 내가 잘할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가 더 잘할게. 고맙고 사랑해. 신혼여행을 마친 뒤 우리 부부는 곧장 미국 본토로 향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선주 언니, 아니 형님과 아주버님이 사는 집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공항에서 우리를 마중 나온 형님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우리 신혼부부 오셨네. 형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형님의 집은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분위기였는데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서방님, 동서,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요. 미국에서 보내는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마치 어릴 적으로 돌아간 것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님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가끔은 꿈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고 이제는 가족이 되었다는 게. 나도 그래. 어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자라서 어른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우리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질 게 아니었다는 거. 형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나게 되어 있었던 거야.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저는 시댁의 예쁨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국에 가까이 지내는 둘째 며느리인 저를 늘 살뜰히 챙겨주십니다. 그래, 며느라가 이번 주말에 들린다고? 네, 어머님. 남편이 어머님 음식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요. 사실 저도 그래요. 알겠다. 뭐 먹고 싶은지 미리 이야기만 해. 알겠지? 감사해요. 어머님 주말에 뵐게요. 어머님은 자주 안 와도 된다고 하셨지만 내심 저희 부부가 오는 걸 무척 반기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종 찾아뵙고 있어요. 또 미국에 사는 형님과도 자주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 언제 한국에 또 오세요? 조만간 갈 거야. 지금 남편이랑 휴가 일정 맞추고 있거든. 한국 가면 그때 우리 여행 가자. 좋아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았던 인연이 제 삶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네요. 저는 매 순간 이 기적 같은 만남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